그때 저는 어머니의 유언을 쫓아서 어느 대저택 사모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분명 저는 그 집에 처음 찾아간 길이었는데 다들 저를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듯이 행동했거든요. 그 집 집사 할아버지부터 사모님까지 모두 말이죠. 특히나 사모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아주 잘 알고 계셨는데요. 그러한 만남의 끝에서 저에게 돌아온 것은 저의 목을 향해 겨누어진 매서운 날붙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과연 저희 어머니께서는 대체 어떤 사연을 간직하신 채로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었는지, 갑부집 사모님은 대체 저를 어떻게 그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는지, 또한 그러한 만남의 끝에서 저의 목에 겨누어진 매서운 날붙이는 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위협이었을지, 그 모든 진실이 담겨있는 저의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가난은 외동딸인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고아원 출신이셨거든요. 성인이 되자마자 시장통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래 가족 하나 없는 처지라는 동병상련 덕분에 고된 삶을 서로 의지해가며 빠르게 가까워졌고, 오래지 않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만 돈이 너무 없어서 결혼식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로 혼인신고만 올렸다고 합니다. 달동네 사글새방에 신혼집을 차려놓고 신혼살림으로 이부자리 딱 한 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주머니가 텅 비어버렸으니까요. 다만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던 바로 그날 아침나절에 정화수 한 사발을 정갈하게 떠놓고서는 막 아침해가 떠오르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해요.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은 빈곤하고 고단하지만 장차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수성가하겠다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가난으로 얼룩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모 노릇을 하겠노라고.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며칠에 한 번씩 사람이 다쳐나가는 위험한 공장에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위험한 만큼 월급이 센 편이었으니까요. 그러는 한편으로 어머니께서는 젊은 새댁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잣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크나큰 병고가 터져나오고야 말았어요. 아버지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너무나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셨거든요. 외동딸인 제가 갓 돌진한 아기였던 무렵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희 어머니께서 세상 그 어느 부모님보다 심지가 단단하고 심성이 굳은 분이라는 점이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고 미망인이자 젊은 과부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굳센 어머니가 되어주셨죠. 지금 다시 돌아보아도 제가 어릴 적 어머니의 모습은 그야말로 철의 여인 그 자체였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사 도우미 일을 해서 외동딸인 저를 꿋꿋하게 건사하셨거든요. 당시 어머니께서는 오직 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사셨고, 덕분에 저는 가난의 그림자를 크게 겪지 않고 자랄 수 있었어요. 어머니 당신께서는 부잣집 사모님 댁에서 일하며 남은 반찬을 얻어다가 잡수시면서도 저에게는 직접 지은 새 쌀밥과 새 반찬만을 먹여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께서는 거의 한평생 동네 아주머니들의 낡은 옷을 얻어다 입으셨지만 외동딸인 저한테만큼은 늘 새 옷을 사주셨어요. 비싼 메이크옷이 아닌 시장에서 파는 보세 의류였지만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워낙에 가난했기에 비록 시장표 보세 의류였을지언정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아주 크나큰 호사를 누리는 셈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당시 저는 어린 마음에 가난한 현실을 아주 많이 미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하는 어머니를 고생스럽게 만드는 가난이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없었더라면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사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에게 화가 났던 적도 있었고요. 만약 그때 그 마음 그대로 계속 자랐더라면 어쩌면 저는 지금쯤 한참 어긋난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어머니 덕분에 그런 어두운 마음들을 떨쳐낼 수 있었죠. 어머니께서 저에게 금덩이보다 반짝이는 교훈을 주셨거든요. 그때 그 교훈의 계기가 된 사건은 제가 갓 국민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던 저는 버스 정류장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회사원 아저씨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영화에서나 보던 소위 007 가방처럼 생긴 물건이었죠. 그 가방을 향해 단숨에 호기심에 사로잡힌 저는 일단 주변을 서성이며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가방을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해가 서쪽에서 뉘엿뉘엿 넘어가고 거리에 어스름이 내릴 때까지도 가방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가방이 분실된 것이 아닌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한 저는 가방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열어보았는데요.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한 저는 행여 누가 보기라도 할세라 얼른 가방을 품에 끌어안은 채로 집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퇴근하고 기가 한참인 어머니에게 아주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외쳤죠. 엄마, 이제 우리 고생 끝이에요. 하늘에서 엄마랑 저한테 돈벼락을 내려주셨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웬 가방이 버려져 있길래 열어봤더니 글쎄 가방 안에 금송아지가 들어있지 뭐예요. 순간 사색이 된 어머니께서는 제 품에 안긴 가방을 열어보셨는데요.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건 꽤나 묵직한 금송아지 7마리였어요. 그 금송아지를 잘 팔면 시장에 장사자리 한 칸은 충분히 마련하고도 남을 터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머니께서 부잣집 사모님들께 무시당하면서 가사도우미 일을 다닐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고요. 당연하게도 철없는 어린아이였던 저는 어머니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어머니의 대답은 마치 호랑이 같은 불호령이었어요. 유진이,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그게 어떤 물건인 줄 알고 함부로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느냐고?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혹시 금송아지한테 귀신이라도 쓰인 건가요?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귀신 들린 물건을 함부로 집으로 주웠다가는 아주 큰 병고를 치르게 될 수도 있어서요. 당연히 귀신이 들었고 말고 욕심이라는 이름의 악귀가 유진이 네 마음에 아주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남의 집 귀한 물건을 함부로 집에 가지고 들어올 리가 없잖니. 지금 네 행동이 도둑질이랑 뭐가 달라?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지켜보다가 버려진 가방인 것 같길래 열어봤을 뿐이라고요. 세상 천재, 금송아지가 7마리씩이나 들어있는 가방을 내다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분명 지금쯤 주인이 애타게 찾고 있을 테니까 얼른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무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주인 일은 금송아지니까 그냥 엄마랑 제가 가지면 안 되는 거냐고요. 그 금송아지를 팔면 시장에 장사자리 하나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엄마가 지금보다 조금은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잖아요. 아휴, 얘 유진아, 엄마가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는 줄 아니? 솔직히 엄마도 잠깐 나쁜 마음만 먹으면 세상 쉽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이나 있었어. 그럼에도 지금껏 정직하게 살아왔던 이유는 비록 가난할지언정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아무리 춥고 배가 고프더라도, 가난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더라도 남의 집 기둥뿌리 뽑아서 호의호식하면 안 되는 법이고,
대쪽처럼 올바르게 살면 언젠간 큰 복을 받게 될 테지만 나쁜 사람으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아주 큰 천벌을 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 엄마 말 새겨듣고 얼른 그 가방부터 경찰서에 맡겨놓으려무나.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곧장 경찰서로 찾아가서 금송아지 7마리가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물로 접수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불만스러운 심정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큰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랬던 제가 어머니의 교훈과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된 건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아저씨가 학교에서 수업 중인 저를 찾아오게 되면서부터의 일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금송아지 가방을 잃어버린 주인이었죠. 네가 유진이로구나. 경찰 아저씨들이 네가 지금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거라길래 그 얘기 듣자마자 부랴부랴 찾아온 거야. 가방은 돌려받으셨어요? 당연하지. 우리 유진이가 욕심 부리지 않고 가방을 경찰서에 맡겨준 덕분에 아주 잘 돌려받을 수 있었어. 우리 유진이의 선행 덕분에 아저씨네 회사랑 직원들이랑 그 가족분들 모두가 기사회생할 수 있었고, 실은 그 금송아지를 팔아서 부족한 사업 자금을 메꾸려던 참에 잃어버렸던 거거든. 네, 잘 됐네요. 근데 아저씨네 회사야 그렇다 쳐도 직원분들 내 가족까지 기사회생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잖니.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가정이 동시에 풍비박산이 나게 마련이고, 우리 직원들은 다들 아내랑 자식들을 건사하는 가장들이니까. 그렇게 말하며 아저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저의 헛된 욕심이 얼마나 많은 가정의 생계를 위협했던 건지를 알게 되었고, 동시에 어머니의 선행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위기로부터 구해내었는지 또한 알게 되었죠. 어머니께서 저를 다그쳐서 가방을 경찰서에 맡기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아저씨네 회사는 망했을 테고, 그 바람에 수많은 가정이 생계 또한 위협받게 되었을 테니까요. 더욱이 그날 저는 이 세상에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있음 또한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저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뿌듯했고, 마치 최고급 한우를 마음껏 먹은 것처럼 배가 부르더라고요. 이에 저는 그날 그 깨달음을 어머니에게 고백하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많이 어리석었고 엄마 말씀이 다 맞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잘 배우고 잘 깨달았으니 되었다. 앞으로 같은 잘못만 되풀이하지 말려무나. 걱정 마세요, 엄마. 앞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테니까요. 이런 큰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교훈은 외동딸인 저에게 앞으로 한평생 올바르게 살아가겠노라는 인생 가치관을 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어린이였던 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까지 확 틔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는 못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힘없는 사람들을 속여서 등골을 빼먹거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정의롭지 못한 어른들이 자꾸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평생 헌신하며 살아갈 장래 희망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 결심을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딸한테 꿈이 생겼다고? 그게 뭐니?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되어서 이 세상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잡고 싶어졌어요.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 그거 참 멋진 꿈이로구나. 그럼 앞으로 엄마가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줘야겠네.
장차 사법고시까지 치르려면 공부에 매진해야 할 테니 말이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뒷바라지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제 힘으로 알아서 공부할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사법고시 공부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밤에는 사법고시 공부를 하자니 체력도 힘에 부치고 집중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꿋꿋하게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께서 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던 덕분이었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사 도우미로 출근해서 딸 자식의 뒷바라지를 해주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검사가 된 것이었죠. 그때 저는 속으로 어머니께서 이제 더는 고생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딸 자식을 검사 만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딸 자식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하게 지내실 법도 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힘든 일을 앞으로도 계속 다니시겠다고요? 그렇단다. 생각해보니까 내 생계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 제 걱정 때문이라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검사라는 직업이 천만금을 받는 일은 아니지만 홀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한 검사님의 엄마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너도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려무나. 앞으로 우리 딸은 검사로서 죄 지은 혐의를 받은 피고들을 숱하게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피고들이나 그 가족들로부터 부정한 청탁도 자주 받게 될 건 뻔한 일이잖니.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게 구형해달라면서 말이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사네 가족들한테까지 찾아와서 애걸복걸 하는 일이 종종 있다면서. 엄마는 그게 너무 걱정이 돼. 그 사람들이 나한테 큰 돈을 건네면서 검사 딸을 설득해달라고 청탁을 하면 내가 그 돈 노름에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직업을 계속 유지하시려는 거였어요? 어머니께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혹시 모를 뇌물에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당연하지. 엄마도 한낱 인간인지라 돈에 쪼들리는 상황에 거액의 뇌물이 주어지면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니. 그러지 않으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는 엄마 스스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처럼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말이지 대쪽 같은 분이셨습니다. 조선시대로 치면 신사임당 같은 분이셨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저는 검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딸답게 장차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의롭고 청렴결백한 검사가 되겠노라는 각오를 아주 단단히 다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 덕분에 각오를 되새기지 않았더라면 정말이지 아주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예상처럼 검사인 저를 회유하려고 드는 용의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짓을 벌이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소위 돈 깨나 있는 사람들이자 힘 깨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이런 식이었죠. 이봐요 검사 양반,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말고 기소유예로 처리합시다.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다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도 있어. 얘기를 듣자 하니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면서. 재판이 열리지를 않으니 아무런 처벌도 내려지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일 테고. 그러니 이쯤에서 기소유예로 좋게 좋게 마무리 지읍시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확실하지만 사안이 너무 경미한 경우에나 내릴 수 있는 판단입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사회봉사 처분 등을 통한 계도가
훨씬 이로울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쪽이 저지른 대규모 사기 행각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무너져 내렸고 그 중에 몇몇 가장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에헤이, 그 사람 참. 나도 맨입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어디 보자. 우리 검사님은 돈을 좋아하시나? 아니면 명예를 좋아하시나? 명예를 좋아하시면 우리 회사에 높은 자리 하나 마련해드리면 어떻겠소? 부회장 자리 정도면 당장 검사 그만두고 우리 회사로 들어와도 손해는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돈을 좋아하신다면 얼마를 상상하든 그 이상을 현금으로 마련해 드리리다. 당연히 잘 세탁된 돈이라 먹어도 탈 안 나니 걱정 마시고, 검사님은 그저 눈 한번 딱 감고 기소유예 처분 내려서 교도소 가는 일만 없도록 잘 막아주면 돼요. 아니요,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런 회유에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 시간부로 뇌물공여 미수죄를 추가해야겠네요.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러는 거야? 잘 알죠.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이상 다 똑같은 피고일 뿐이니까. 저는 그저 법대로 정의를 행할 뿐이고요. 이처럼 저는 갖가지 회유와 겁박에 시달리기 일쑤였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아주 완강하게 거절했고, 필요할 경우에는 뇌물공여 미수죄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맞섰죠. 문제는 그런 상황들이 비단 용의자나 피고들만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의 노모가 찾아와서 통장을 쥐어주며 자기 자식의 형량을 낮춰서 구형해달라는 청탁을 하는가 하면, 저의 동창들이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는 친구들 사이의 우정을 들먹이며 자기 아는 사람 누군가 어디 구치소에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데 무죄 방면되도록 뒤에서 힘을 좀 써달라고 청탁을 하는 경우들도 제법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자주 벌어지다 보니까 저는 차츰 지쳐가게 되었고 조금씩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청탁을 받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청렴결백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그리고 사람들과 다소 거리를 두어야만 했습니다. 외롭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주변 검사 선배님들께서도 다들 겪으셨던 과정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께서 저보다 훨씬 대쪽 같으셨던 바로 그 엄마가 저한테 아주 뜻밖의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유진아, 엄마가 얼마 전부터 새 사모님 댁에 출근하는 거 알고 있지? 당연하죠. 저번에도 엄마가 자랑을 꽤나 하셨었잖아요. 그 집 사모님이 인품이 참 훌륭한 분이라고. 덕분에 엄마가 일하기가 아주 편하시다고.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겠네. 다름이 아니라 휴일에 잠깐 시간 내서 그 집 사모님을 한번 만나보지 않으련? 사모님께서 우리 딸을 꼭 만나보고 싶어 하시거든.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어머니께서 검사인 딸한테 갑부집 안주인을 만나보라고 말씀하시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더욱이 놀라웠던 건 당시 어머니께서 그 집 사모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 사모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머니께서도 아주 잘 알고 계실 텐데도 말이죠. 어머니, 혹시 그 집 사모님한테 제가 검사라고 얘기하셨어요? 둘이서 그동안 살아온 인생사를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오더구나. 어머니도 그 부탁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 집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는데 마침 제가 검사라고 하니까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검사인 저를 만나려고 한다는 건 저한테 안 좋은 부탁을 하려는 생각일 테고요.
그야 물론 지금 그 집이 법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맞아. 그치만 꼭 그런 이유 때문에 너를 만나보려고 하는 건 아니란다. 저야 물론 어머니를 믿지만 그 집 사모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만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만나게 되더라도 그 집 사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만나볼게요.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어차피 당장 크게 서두를 만한 일은 아니니 말이다. 그날 이후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사모님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그분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는 날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셨죠. 하지만 오래지 않아 병고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시더니 그 길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입원을 하셨거든요.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지병 한 번 크게 앓은 적 없을 정도로 건강한 분이셨기에 처음에 저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췌장암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더라고요.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췌장암은 원래부터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말기쯤에 접어들어서야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기가 무섭게 사경을 헤매게 된 저희 어머니처럼 말이죠. 췌장암이라는 위험한 병 앞에서 한낱 인간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부부의 연을 맺을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저 정화수 한 사발을 정갈하게 떠놓고서는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이대로 떠나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췌장암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게 되신 지 한 달이 조금 넘어가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깨끗이 다 나은 사람처럼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는 간호사들에게 부탁해서 링거줄을 모두 빼내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른 집에 가서 엄마 옷들 중에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하나 가지고 오려무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경을 헤매시던 분이 깨끗한 옷은 왜요? 어디 다녀오실 곳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산소에 가서 너희 아버지를 좀 만나고 오련다. 바로 그 말이 저의 가슴을 미어져 나가게 만들었고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이 눈앞까지 다가왔음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회광반조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회광반조라는 말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잠시 원기를 되찾은 상태를 일컫는 표현이잖아요.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정신을 차리신 건 바로 그 회광반조나 다름이 없었어요. 납골당에 있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 마지막 생명을 쥐어 짜내셨던 거죠. 이에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혀드렸고 곧장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산소를 정돈하고 정성껏 차례를 올리셨는데요. 차례를 마친 어머니께서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쪽으로 언덕 2개만 넘어가면 묘비도 없는 작은 봉분이 하나 있을 게야. 한평생 외롭게 혼자 두었으니 마지막 순간에는 그 녀석 곁에 있어주고 싶어. 그때 저는 어머니에게 차마 아무런 질문조차 하지 못한 채로 묵묵히 길을 따라 나섰어요. 어머니의 기력이 벌써 많이 빠진 것이 눈에 보여서 제 질문에 길게 대답하실 여력 자체가 없어 보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도착한 곳은 묘비 하나 없이 잡초가 무성하게 방치된 아주 작은 봉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봉분을 아무 말 없이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손으로 잡초들을 모두 뽑아내고서는 그 봉분을 끌어안은 채로
한참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갓난쟁이 때 세상을 떠난 언니나 오빠가 있으리라고 말이죠. 한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첫째의 묘지를 엄마의 마지막 손길로 단정하게 정돈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가셨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어머니께서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를 운전하고 있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안방 서랍장 깊숙한 곳을 찾아보면 낡은 색동 복주머니가 하나 있을 게야. 그 복주머니를 가지고 엄마가 일하던 갑부집 사모님을 찾아가서 꼭 만나보거라. 너무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고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내 딸로서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했단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쭈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마치신 어머니께서 잠시 눈을 감으시나 싶더니 아주 평온하게 영면에 드셨거든요. 저는 차를 잠시 갓길에 주차시켜 놓은 채로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그 작은 봉분이 누구의 산소였는지,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또 무슨 뜻이었는지 그건 제가 잘 알아볼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렸던 이유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미처 모두 다 말씀하시지 못한 어떤 사연 같은 것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작은 봉분을 한참 끌어안고 계시던 모습이 그러했고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 또한 그러했으니까요. 이에 저는 장례를 마치기가 무섭게 어머니의 서랍장 깊은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대로 낡은 색동 복주머니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복주머니 안에는 웬 금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어요. 어머니께서 한평생 가슴에 품고 사셨을 사연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복주머니에 금반지를 넣어놓은 채로 마치 어머니께서 남긴 유언을 쫓아가기라도 하듯 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으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모님 댁으로 찾아간 거죠. 처음 사모님 댁을 마주한 저는 그만 입을 떡하니 벌리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은 갑부들도 참 많고 재벌들도 참 많다더니 사모님 댁이 딱 그랬어요. 건물 외형부터가 위용이 넘치는 대저택이었거든요.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그 위용이 넘치는 대저택의 강철 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면서 열렸는데요. 문이 완전히 열리자 명품 정장을 멋들어지게 차려입은 노년의 집사 할아버지께서 나오시더니 대뜸 저에게 허리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셨군요, 아가씨. 혹시 저를 아시나요? 저는 이 집도 처음이고 어르신도 초면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알죠. 젊을 적부터 한평생 집사로서 이 집안과 사모님을 모시고 살아온 제가 지금 그 얼굴을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서둘러서 집으로 들어가시지요. 사모님께서 아가씨를 보시면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저로서는 정말이지 당황스러운 순간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그 집도 처음이고 집사 어르신도 처음인데 어르신께서는 마치 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셨으니까요. 제가 얼떨결에 저택 거실로 들어가던 바로 그 순간에도 당황스러운 상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집 사모님께서도 저를 아주 잘 알고 계신 것 같은 눈치였거든요. 내가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수정아. 한수정.
그런 사모님의 말이 더더욱이 이상했던 건 사모님이 제 이름을 잘못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모님에게 외동딸인 저의 이름을 잘못 알려주셨을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외람되지만 사모님, 지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 이름은 유진이에요. 한수정이 아니라 김유진이요. 아니란다. 김유진은 너의 두 번째 이름이고 원래 본명은 한수정이야. 우리 한씨 집안의 후계자 한수정. 제가 사모님 댁의 후계자라고요? 제가 그렇게 묻자 사모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시더니 곧장 손에 끼고 계시던 반지를 빼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순간 저는 흠칫 놀라고야 말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가지고 갔던 복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서 제가 가지고 갔던 반지와 사모님이 건네주신 반지를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완전히 똑같은 반지더라고요. 그 반지는 네가 우리 가문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표란다.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만 나누어 가지는 특별한 반지거든. 그와 동시에 수정이 네가 수십 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이라는 증표이기도 하고. 정말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반지를 찾아가고 사모님 댁을 찾아갔더니 사모님께서 덜컥 저를 친딸이라고 부르고 계셨으니까요. 물론 저로서는 선뜻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는 누가 뭐래도 저희 엄마 친딸이 맞아요. 만약 제가 입양이라도 됐다면 그 기록이 제 신분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었다고요. 너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 남편이랑 같이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난 갓난쟁이 외동딸 신분으로 키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모님께서는 잠시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당신의 젊을 적 사진을 한 다발씩이나 가져와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본 저는 제가 사모님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차마 더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사모님의 젊을 적 얼굴이 그때 제 얼굴이랑 아주 똑같았거든요. 친엄마와 친딸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닮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결국 저는 저의 정체성을 아주 크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사모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말, 여문아. 너희 의붓 어머니께서는 절대로 나쁜 분이 아니셨어. 단지 그놈의 돈 때문에 너와 내가 한평생 떨어져 살게 되었을 뿐이지. 그날 사모님께서 들려주신 진실은 이랬습니다. 고래등 같은 갑부집의 큰딸로 태어난 사모님은 아주 좋은 신랑과 결혼해서 한수정이라는 이름의 외동딸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동딸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멀쩡히 외출을 나갔던 신랑이 변사체가 되어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사고를 의심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멀쩡히 집을 나갔던 사람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게 될 리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알고 보니 사고가 아니었더라고요. 당시에 사모님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동생이 자기 와이프와 작당 모의를 하는 목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답니다. 매형을 저승길로 보냈으니 누나와 조카딸만 하늘나라로 보내면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목소리였죠. 이에 공포에 사로잡힌 사모님께서는 자신과 딸아이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 길로 야반도주를 내서 도피 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나 도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동생네 부부가 기어이 사모님을 찾아내서는 아주 흉악한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당연하게도 사모님과 외동딸을 제거해서 그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 자리를 따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모님과 외동딸을 찾아서 온 동네에 행패를 부리며 뒤지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사모님 곁에는 갓난쟁이 외동딸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혼자서라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지만 갓난쟁이 딸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는 멀리 갈 수 없었죠. 이에 사모님은 딸아이를 근처 교회 앞에 감춰놓으며 두 가지를 포대기 속에 넣어두었어요. 하나는 딸아이를 부디 잘 키워달라는 부탁의 말이 담긴 쪽지였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가문의 징표인 반지를 색동 복주머니에 넣어서 포대기에 쪽지랑 같이 감추어 놓았던 건가요? 그렇단다. 딸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 가문의 반지를 딸아이에게 남겨놓으면 먼 훗날 다시 만나게 되는 날에 서로 금방 알아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셨군요. 그럼 사모님은 그 후 어떻게 하셨나요? 다행스럽게도 그날 사모님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동생들이 보낸 무례배들이 사모님을 잡아가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쳐서 사모님을 보호했으니까요. 그 사내들은 사모님의 아버지께서 딸아이를 지키기 위해 파견한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사모님네 아버지께서도 자기 아들의 악행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래,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내 동생 놈을 의심하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동생의 행적을 몰래 주시하던 중에 그놈이 사람을 시켜서 나를 잡으러 가는 걸 보고서는 사위를 해친 사람이 그 녀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딸인 나와 외손녀인 너를 구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을 급하게 보내주셨던 거야. 덕분에 사모님은 안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경호원들이 남동생이 보낸 무례배들을 단숨에 제압을 했거든요. 이에 안도의 한숨을 내신 사모님께서는 딸아이를 데리러 교회로 다시 찾아갔지만 딸을 다시 만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무례배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기까지 그 짧은 몇 시간 사이에 누군가가 벌써 딸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난 지난 수십 년 동안 너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단다. 그 작자들은 모든 혐의가 밝혀져서 교도소로 잡혀 들어갔지만 그때 잃어버렸던 너는 아무리 수소문을 해보아도 행방조차 알 수가 없었지. 그럼 그날 저를 데려간 사람이 저희 어머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사모님 댁에서 일하게 되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하늘이 우리를 도우셨던 모양인지 인연이 그렇게 다시 이어지더구나. 너희 어머니께서 자꾸만 내 손에 끼어져 있는 반지에 눈길을 주더라고. 어디서 많이 본 반지 같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만 우리 집안의 반지가 맞더구나. 그제서야 너희 어머니께서 자신의 사연을 나한테 들려주셨어. 그건 또 어떤 이야기였는데요? 교회에서 너를 발견하기 얼마 전에 남편과 외동딸을 한날 한시에 사고로 떠나보냈다고 하더구나. 그때 너희 어머니는 가족을 잃은 충격이 워낙 커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고 했었는데 그러던 중 교회 앞에서 갓난쟁이 울음소리가 들리길래 뭔가 싶어서 들여다봤더니 그곳에 네가 포대기에 쌓인 채로 혼자 울고 있더래. 마침 포대기 안에서 잘 키워달라는 쪽지까지 발견되었겠다. 그래서 너를 아직 사망신고도 하지 않은 친딸의 신분으로 애지중지 키워주셨던 거고.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삶을 마감하시기 직전에 찾아가셨던 이름 없는 봉부는 어머니 친딸의 무덤이었던 것이었어요. 의붓어머니께서 저와 사모님, 아니 친어머니를 그토록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하셨던 이유 또한
색동 복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반지를 통해 저의 뿌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의붓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친어머니를 찾아주기 위해서 사모님을 꼭 찾아뵈라는 유언을 남기셨던 것이었고요. 아무튼 이로써 지난 수십 년 동안 얽히고 또 꼬여있던 저와 친어머니의 인연은 마침내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친어머니께서는 저를 꼭 끌어안으시며 딸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왔던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서름 그대로를 터뜨리듯 목 놓아 오열하셨고, 저는 친어머니에게 정식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서야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큰 절부터 받으세요. 괜찮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잘 자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단다. 그리고 너의 이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어. 너희 의붓어머니랑 나랑 둘이서 이미 약속했거든. 우리 두 사람 다 사랑하는 우리 딸아이의 엄마라고 말이다. 네, 맞습니다. 두 분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 이름이 김유진이든 한수정이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제가 두 분 모두의 사랑스런 딸이라는 사실 하나만이 중요할 따름이었죠. 다만 그때 제 머릿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궁금증이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혹시 집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으세요? 의붓 어머니께서 친어머니 얘기를 처음 꺼낼 때 법적인 문제를 크게 겪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휴, 왜 아니겠니? 너희 외삼촌 외숙모라는 그 작자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로 지금껏 조용하게 잘 지내다가 다시금 그놈의 돈 욕심이 도져버린 모양이야. 얼마 전부터 자꾸만 나를 쫓아다니면서 겁을 주더라고. 내가 물려받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반절을 자기들한테 내어놓지 않는다면 아주 끔찍한 꼴을 면하게 되지 못할 거라고 말이다. 그랬군요.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생각 같아서는 동생이고 나발이고 아주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그놈이 워낙 위험한 인간이라서 이도저도 못한 채로 속만 끓이던 중이었어. 더 잃을 것도 없는 밑바닥 인생을 함부로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떤 화를 입게 될지 모르잖니. 잘 됐네요. 그런 일이라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친딸이 대한민국 검사니까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어머니와 저희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저에게 그날의 약속을 지킬 기회가 주어진 건 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당시 저는 온종일 재판 준비를 하다가 늦은 밤에서야 혼자 퇴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가 어둑한 골목길에 접어들던 바로 그 순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괴한이 나타나서는 대뜸 제 앞으로 날부치를 들이밀더라고요. 그 괴한은 다름 아닌 저희 외삼촌이라는 작자였죠. 혹시나 싶어서 집을 알아내서 계속 숨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 보람이 있었어. 너 우리 누나가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났다던 내 조카 맞지? 글쎄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친딸인 건 맞는데 그쪽 조카라고 하고 싶지는 않네요. 당신 같은 쓰레기랑은 가족 사이로 지낼 생각이 추워도 없거든. 거 시끄럽고 이 길로 너네 엄마 찾아가서 똑바로 말해. 이번 달 내로 울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재산의 절반을 나한테 내놓지 않으면 딸년 보는 앞에서 엄마를 저승길 보내든 엄마 보는 앞에서 딸년을 저승길 보내든 둘 중 하나는 아주 끔찍한 꼴을 면하지 못할 테니까. 물론 그 인간 입장에서는 저를 겁줘서 돈을 뜯어가려는 목적이었겠지만 저로서는 그저 너무 가소로워서 웃음이 픽 하고 나올 뿐이더라고요. 너 지금 웃는 거야?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이게 장난감인 줄 아는 모양인데 이거 진짜야. 진짜 날 붙이라고. 너 하나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자리에서 하늘나라 보내버릴 수도 있어.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지금 대체 누구한테 날붙이를 들이대고 있는 줄 알아? 대한민국 검사한테 날붙이를 들이대고 있는 거야. 바로 그 순간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에 직격당한 그적자가 온몸을 파르르 떨면서 바닥에 나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그적자를 단번에 나뒹굴게 만든 바로 그 무언가는 은밀하게 저를 경호하고 있던 경찰분께서 발사한 테이저건, 그러니까 일종의 전기 충격기였어요. 제가 미리 경찰분들께 경호를 요청했거든요. 그 후 대기하고 있던 경찰분들께서 그적자에게 수갑을 채웠고 저는 마지막 쐐기의 말을 날렸습니다. 귀하는 금전갈취를 목적으로 현직 대한민국 검사와 우리 가족들을 흉기로 협박 및 위협했습니다. 이에 귀하를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현 시간부로 귀하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그 말들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공식 입장일 뿐이고 우리 엄마의 딸로서 딱 한마디만 더 할게. 너 사람 아주 제대로 잘못 건드린 거란다. 너 때문에 이산가족이 되었던 우리 엄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러니 앞으로 각오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 자식아. 그날 그 몹쓸 인간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치소로 끌려갔고 바로 그날부로 대한민국 검사에게 날붙이를 들이댄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몹쓸 인간을 향한 선후배 검사 동료들의 분노가 아주 대단했거든요. 이에 저희 검사들은 그 몹쓸 인간의 행적을 아무 먼지 털듯이 털어버렸고 그 결과 무려 15가지씩이나 되는 형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게 되었죠. 당연하게도 이후의 재판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 몹쓸 인간은 무시무시한 형량을 판결받았어요. 어쩌면 임종하기 직전에서야 겨우 출소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반면에 저는 오늘도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청렴결백한 검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해요. 그러기 위해서 친어머니와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했죠. 친가의 재산은 먼 훗날 어머니 사후에 사회에 환원해서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어 아주 뜻깊게 사용하기로 말입니다. 이 사연을 하늘에 계신 의붓어머니에게 바치며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